고금소총과 야담. 행주대첩을 이룬 권원수의 탁월한 공. 금남 정충신은 선조 때 중흥의 공을 세운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광주의 아전이었는데 도원수 권율이 광주 목사로 와서 그를 한번 보고 장군의 제목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권공은 장자 위에 물그릇을 올려두었다가 어두운 밤이 되자 금남에게 장자를 급히 내리게 했습니다. 금남은 담뱃대로 그 위를 휘저어보고 먼저 물그릇을 드러내리고 나서 장자를 내렸습니다. 그 뒤로 권공은 금남을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소중히 대해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로가 막혀 의주에 있는 임금이 타는 수레에 조정의 소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남이 가겠다고 자청해 단신으로 장계를 가지고 임금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인 행제소까지 갔습니다. 오성이상공은 권율의 사위였습니다. 그는 권공이 보낸 편지를 보고 금남을 조정에 청거했습니다. 금남은 묵과의 급제에 공훈을 세웠으며 뒤에 벼슬이 부원수에 이르렀습니다. 금남이 젊었을 적에 오성의 집에 있었는데 오성은 우스개를 잘했습니다. 그는 매번 금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인 권공께서는 유별난 지략이 없이 요행으로 성공했으니 나는 장인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내가 마련하고 주선하는 사업은 더 많고 더 나을 걸세. 금남이 이를 듣고 웃었습니다. 하루는 오성이 뒷간에 가 있는데 금남이 갑자기 말을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이 났어요. 오성이 놀라 물으니 금남이 대답했습니다. 외병 10만 명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는 보고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외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오성도 7년의 전란 동안 온갖 고통을 다 겪었던지라 이 말을 듣고 당황해 어쩔 줄 몰라 뒷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금남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매번 권공도 두렵지 않다 하시더니 조금 전에는 왜 그렇게 겁을 내셨나요? 아까 한 말은 다 장난이었습니다. 행주대첩 때 권공의 일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첩 전날 밤이 깊어지자 권공이 소인을 군막으로 불러서 말씀하셨지요. 내일 큰 전투가 있을 텐데 아직 지형을 숙지하지 못했구나. 몰래 가서 도로 돌아보고 오자. 너는 나를 따르거라. 권공께서는 혼자서 말을 타고 나가 강변을 시찰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 적진의 형세를 살폈습니다. 이때 달은 뜨지 않았고 별도 드물어 넓은 벌판이 막막하기만 했지요. 갑자기 철기들이 분주히 달리고 칼과 창이 어지러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외병이 이미 백겹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권공을 올려다보며 빠져나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하고 여쭈니 권공께서는 태어난 안색으로 말씀하셨죠. 내 적을 격파하는 기술을 가졌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내일 싸우기로 약속해놓고 기병을 놓아 포위하는 것은 비겁하고 신에 없는 짓이다. 충신아, 내가 외장 있는 곳으로 가서 정가를 하고 돌아오너라. 소인은 예의했지만 감히 발을 떼어놓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권공께서 또 외치셨지요. 두 나라 간의 교전에서도 사신이 중간에 있어야 하느니라. 속히 갔다 오거라. 마침내 소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장군의 명을 전하니 외장은 한참 생각하다가 포위를 풀고 보내주라는 명령을 진중에 내렸습니다. 둘러싸고 있던 진에서 길을 터주니 칼과 창이 사람을 찌를 듯하고 겨우 말 한 마리가 지나갈 틈만 내주었는데도 권공은 고삐를 늦추고 천천히 가셨죠. 권공께서 집문 밖으로 나오시자마자 또 소인을 불러 말씀하셨지요. 다시 가서 정갈하거라. 내가 등나무 채찍을 두고 왔구나. 반드시 찾아 보내달라고 전하거라. 소인은 방금 만길 구렁텅이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천길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그때 그 발걸음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감히 명을 어길 수 없어 만 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장이 명을 내리니 적진이 채찍을 찾느라 들끓었지요. 소인이 돌아와 보고를 드리니 권공께서 그제야 말을 천천히 몰아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군막 안을 살펴보니 등나무 채찍이 거기 있었죠. 소인이 까닭을 여쭈니 권공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법은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지. 채찍이 여기 있는데도 거기서 찾게 한 것은 파도가 치듯 물이 끓듯 적진을 교란시켜 적들에게 편히 잠잘 겨를을 주지 않음으로써 적을 흔드는 술책이다. 너도 그걸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고는 옷을 벗고 누우셨는데 고고는 소리가 천둥이 치는 듯 했습니다. 소인은 식은땀으로 등을 다 적셨으니 저도 모르게 놀라고 탐복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전에서 권공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용병술은 귀신도 헤아릴 수 없고 빼어나게 큰 담력은 옛날의 명장이라도 그보다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방금 왜구가 침략했다는 보고만 듣고도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셨으니 어찌 권공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오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속마음은 겁쟁이가 아니다. 특별히 너를 시험해 본 것일 뿐이다. 무릇 이 세 사람은 모두 뛰어난 인재입니다. 권공의 지략과 이공의 해악, 전공의 중용은 불세출의 장관입니다. 검객과 싸운 명나라 장수. 명나라 장수 이 여성은 임진왜란 때 5천 병사를 이끌고 조선을 도우러 와서 평양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외 주장 평행장이 밤에 도망치니 승승장구하며 개성에 있는 청석동에 이르렀습니다. 청석동은 지세가 험하고 주위에 장애물이 많았으며 수목이 하늘을 찌르고 계곡에 굴곡이 심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흰 기운이 일어나 하늘에 닿으며 냉기가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병 검객대다. 장군은 마침내 군대를 일자 대열로 배치해 주둔시키고 말 위에서 쌍검을 뽑더니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여러 군사가 그를 올려다보니 칼 손잡이 끝에 매달린 고리 소리만 흰 기운 속에서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외인의 몸통과 머리가 조각조각 떨어졌고 그제야 냉기가 가셨습니다. 장군도 유유히 말을 타고 나타나 북을 치면서 청석동 입구로 나아갔습니다. 장군은 벽제에서 패하자 개성부로 군사를 후퇴시켰고 더 이상 진격할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해 유성룡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사신으로 가서 군무를 의논했습니다. 장군이 머리를 빗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멀리 하늘가에서 흰 무지개 한 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군이 급히 상투를 틀며 말했습니다. 검객이 온다. 장군이 벽 위에 걸린 쌍검을 뽑아들고 골방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서해에게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삽시간에 흰 무지개 기운이 골방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쟁쟁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냉기가 집에 가득 찼습니다. 서해는 두렵고 가슴이 두근거려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홀련 발 하나가 나오더니 문을 차고 다시 들어갔는데 서해는 그것이 장군의 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차고 들어간 것은 문을 닫으려 한 뜻임을 알아차리고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장군이 문을 열고 나와서 어여쁜 미인의 머리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서해는 비로소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축하에 맞이 않았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왜군 중에는 검객이 많았는데 청석동에서 거의 다 죽었죠. 이 미인은 왜군 중 제일 고수로 검술이 신통의 천하무적이라오. 내 속으로 언제나 경계하고 걱정해왔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목을 베었으니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그런데 당신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어? 서해가 말했습니다. 발이 문을 차고 다시 들어간 데서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장군이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내 발이란 걸
어떻게 알고 문을 닫았소? 서해가 대답했습니다. 외인의 발은 작은데 아까 본 발은 컸으니 그게 장군의 발인 줄 어찌 몰랐겠소. 장군이 말했습니다. 조선에도 역시 인물은 있구려. 서해가 말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했던 까닭을 감히 묻고자 합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미인은 바다 위 넓은 곳에서 검수를 배웠지요. 그래서 내가 좁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오. 칼싸움을 수십합하니 그 여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보였소이다. 그녀가 문을 나가 멀리 숨을 것 같아서 문을 닫으려 했다오. 일단 문을 나가버리면 벽에 말리 어느 곳에서 그 여자를 잡을 수 있겠소. 오늘의 일에서 당신이 문을 닫은 공적이 실로 컸다오. 이로부터 장군은 서해를 더욱더 공경하고 중히 여겼습니다. 위성관에서 만난 신선. 정조 이민년과 개축년 사이에 영남 안찰사 김아무개가 가을철 순시를 하다가 함양에 이르러 위성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인이나 기생을 물리치고 방에서 혼자 잤는데 인적 없는 한밤중에 침실 방이 열렸다 닫혔다 하더니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공이 잠에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물건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없는 깊은 밤에 행적이 어찌 이처럼 수상한가? 아니면 가슴 속에 할 이야기라도 있는가? 비밀리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공이 일어나 앉아 사람을 불러 촛불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행차께서 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 반드시 놀라 두려워하실 겁니다.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데는 어두운 밤이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상한 모습이길래 촛불조차 켜기 싫어하시오. 온몸에 털이 났기 때문입니다. 김공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무슨 사연으로 온몸에 털이 났단 말이오? 저는 본디 상주의 우주서입니다. 중종 때의 명경과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얻고 정암 조선생께 집지를 드리고 여러 해 동안 배웠습니다. 기묘사화를 당해서 김정, 이장곤 등 여러 유생이 잡혀갔을 때 한양에서 도망쳤습니다. 시골집으로 가면 반드시 관가에서 조사 나와 체포해 갈 것 같아 곧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날 굶주린 끝에 깊은 계곡에 들어가니 호구지책이 더 막막했습니다. 가끔 시냇가에 보드라운 풀이라도 있으면 곧 깨서 씹어 먹었고 산과실이 있으면 따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차고 요기가 되었지만 조금 뒤 똥을 누면 모두 설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며 거의 대여섯 달이 지나자 점점 온몸에 털이 나기 시작했는데 긴 것은 몇 촌이나 되었지요. 그러자 걸음걸이가 나는 듯 빨라졌고 천길 절벽도 어려움 없이 뛰어넘을 수 있어 원숭이와 다름없어졌습니다. 매번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괴상한 짐승이라 할 것 같아 감히 산 밖으로 나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이나 목동을 만나면 언제나 몸을 숨겼지요. 오랫동안 깊은 계곡과 층층 바위 사이에 살며 간혹 달 밝은 밤이면 혼자 앉아 예전에 읽던 경서를 음송하고 신세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한심해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부모 처자를 회상하면 모두 다 돌아가신지라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니 산중에 무서운 존재인 맹호나 독사도 저에겐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두려운 존재는 포수였으니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형체야 이미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기에 늘 세상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세상 일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런 괴상한 모습으로는 감히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전에 때마침 행차께서 여기 도착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뵌 것은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정암 선생님 댁 자손들은 얼마나 되며
선생님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풀리는 것은 마침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쭤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김공이 대답했습니다. 정암 선생은 인조모년에 억울한 일이 풀려 문묘에 배양되었어. 사익서원도 곳곳에 있어. 자손으로는 여차여차한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조정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이 있어 더 이상 유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오. 그 사람이 김효사와의 전말을 물어보니 김공이 하나도 잊지 않고 일일이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처음 도망갈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35살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김윤영까지는 거의 300여 년이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 연세는 근 400여 세가 되는군요. 그동안 깊은 산골에서 세월을 보냈기에 나 역시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처하는 굴이 여기서 멀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오셨어? 기운을 내서 걸을 때는 층암절벽이라도 나는 원숭이처럼 빠르게 뛰어넘으면서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리를 갈 수 있지요. 김공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려 하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음식은 원치 않습니다. 과실이나 좀 많이 주십시오. 마침 방에는 과실이 없었고 밤중에 어디서 가져오기도 어려워 김공이 말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과실이 없구려. 내일 밤에 다시 오신다면 꼭 마련해 두겠소. 다시 오실 수 있겠소.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작별을 고하고 홀연 떠났습니다. 다시 온다고 약속했기에 김공은 몸이 편치 않다고 핑계대고는 위성관에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아침 점심 다담상에서 과일 접시는 모두 남겨두고 그를 기다리니 과연 밤이 깊어지자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김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과일 접시를 내어주니 그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다 먹고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 포식했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들으니 지리산에는 과실이 많다 하던데 당신은 끼니는 잘 이어 드실 수 있어. 가을 나뭇잎이 떨어질 무렵 밤에 줍는 잡다한 과실이 서너 무더기는 되는데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요. 풀을 먹어야 했던 처음의 고달픔은 이제 모면했습니다. 과실만 먹지만 기력은 처음 풀을 먹던 때에 비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죠. 맹어가 바로 앞에 있다 해도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효년 이야기를 다시 한바탕 토로하다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김공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남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임종이 다가오자 자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털난 여자가 있다더니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마침내 이를 글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돈으로 양반을 산 부자. 간성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현명하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니 새로 부임하는 군수마다 반드시 그의 집에 친히 가서 예를 올렸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해마다 고을의 환곡을 타먹었으니 그게 쌓여 천포나 되었습니다. 군수는 그가 가난해 환곡을 갚지 못할 줄 알고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관찰사가 이 지역에 순시를 와서 환곡 장부를 살피다가 크게 노해 말했습니다. 어떤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낸단 말이냐. 관찰사는 양반을 감옥에 가두어 엄하게 독촉하라고 명했습니다. 군수는 양반을 무척 측은히 여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반도 밤낮으로 울부짖기만 할 뿐 아무런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의 처가 욕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책 읽는 것만 좋아하더니 관청에 환곡 갚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구나. 쯧쯧 양반아 이 양반아 한 푼 어치도 안 되는구나. 그 마을 부자 한 사람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양반은 가난해도 언제나 존경받고 영화를 누리는데 나는 부유해도 언제나 비천하기만 해. 양반을 보면 굽신굽신 어쩔 줄 모르고 마당으로 기어가서 절을 하고 땅에 코를 대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등 모욕을 당하지. 요즘 그 양반이 가난하여
환곡을 갚지 못해 큰 공경을 당하고 있으니 양반 신분을 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양반을 사서 가져야겠어. 마침내 양반 집으로 가서 환곡을 갚아주겠다고 청하니 양반이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관가로 환곡을 보내주었습니다. 군수가 깜짝 놀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양반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로하고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갔더니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짧은 옷을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군수가 깜짝 놀라 그를 부축해주며 말했습니다. 어째 이처럼 스스로를 폄하하고 욕되게 하시나요? 양반은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양반을 팔아 환곡을 갚았으니 이제 마을의 부자가 양반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옛 호칭을 모칭하겠습니까? 군수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군자로다 부자여. 양반이로다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도다. 남의 어려움을 중하게 생각해주니 인자하도다. 비속함을 싫어하고 존귀함을 흠모하니 지혜롭도다. 이와 같으니 그는 진정한 양반이로다. 그러나 두 사람끼리만 사사로이 약속하고 문건을 만들지 않으면 소송의 여지를 남기게 되지. 내가 고을 사람들과 약속해 증인을 서고 문건을 만들어 군수로서 서명하여 이 약속에 신뢰를 부여하겠다. 군수는 관하로 돌아와 간성 고을의 사족과 농민, 상인, 공인 등을 다 불렀습니다. 이들이 관하 마당에 모두 모이자 군수는 부자를 향소 오른편에 앉게 하고 양반을 공영 아래에 서게 하고서 이런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명문을 짓노라. 양반을 팔아 관곡을 갚은 사단이다. 그 값은 1000곡이다. 물은 양반이란 이름은 종류가 많으니 그를 읽으면 살아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라 하며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부른다. 무반은 서쪽에 서고 문반은 동쪽에 서니 그래서 양반이다. 비속한 일은 끊어내버리고 옛사람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가질지어다. 눈은 코끝을 내려다보고 발꿈치를 모아 궁둥이를 받쳐야 하느니라. 동네바기를 얼음판에 밥 굴리듯 외우고 고문진보는 깨알처럼 베껴 쓰느니라. 배고픔을 견디고 추위를 참으며 입으로 가난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노비를 부를 때는 길게 소리내고 천천히 신을 끌며 걷느니라. 손으로 돈을 잡지 말 것이며 쌀값을 묻지도 않는다. 여름이라도 맨발로 다니지 말며 밥 먹을 때도 맨상투를 해서는 안 되느니라. 분해도 철을 때리지 말고 노여워도 그릇을 던지지 않느니라. 병들어도 무당을 부르지 않고 제사를 지낼 때도 중을 데려오지 않는다. 소를 잡지 않으며 도박도 하지 않는다. 무릇 이 모든 행동에서 양반에 어긋나는 점이 있거든. 이 문기를 관하로 가져가 옳고 그른 것을 따져 바로 잡을지어다. 성주 간성군수 통이니 도장을 찍고 호장이 읽기를 끝내니 부자가 한참 한탄하다가 말했습니다. 양반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내 듣기로 양반은 신선 같다 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시시하네요. 원컨대 제게 좀 더 이롭게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문건을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무릇 하늘이 백성을 낳아주셨는데 백성에는 4가지 부류가 있도다. 4가지 백성 중에 가장 귀한 자가 사인데 양반이라고 부른다. 그 이로움이 매우 많다. 농사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으면서 문사를 대강 섭렵하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작게는 진사가 된다. 문과의 홍패는 2척에 불과하지만 온갖 물건이 구비되는 돈자루다. 30의 진사가 되어 초임을 얻더라도 이름 있는 음관이 되고 더 잘하면 옥남이 되나니 부채로 의장의 한 가지 바람에 귀밑이 휘어지고 요령 소리에 배가 불러온다.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 치장을 하고 마당에서는 우는 학을 기른다. 시골 사는 궁한 양반이라도 이웃집 소를 가져와 먼저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으니 마을 백성 중 그 누가 나를 감히 욕하랴.
너희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상투를 뒤틀고 수염을 뽑더라도 감히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문건을 받아들고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맹랑합니다 그려. 장차 나를 도둑으로 만들 작정이요. 부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떠나니 평생토록 양반 일에 대해서 감히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가져온 과부. 옛날에 한생원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동소문 밖에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나물과 거친 밥으로도 끼니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균관 식당에 가서 아침 저녁 남은 것을 갖고 와 식구들을 먹이곤 했습니다. 하루는 소매에 밥을 넣고 어두운 길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한 미녀를 만났습니다. 미녀가 뒤따라오자 생이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뭐하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는 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서 당신을 위해 기출을 받들고 싶어요. 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해. 하나뿐인 저도 배를 골려 울게 만드니 걱정인데 하물며 어찌 첩까지 둘 수 있겠소. 낭자가 나를 따라온다면 필시 예상의 귀신이 될 테니 그런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마시오. 죽고 사는 것은 수명에 달렸고 가난하고 부유해짐은 하늘에 달렸지요. 비가 크게 이르면 태가 오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주지요. 위수에서 고기 낚던 강태공은 팔순의 서백의 수레를 탔고 다 떨어진 옷 입던 소지는 하루아침에 육국 재상의 관인을 찾지요. 그러니 한때의 공공으로 어찌 평생을 단정하려 하나요? 여자는 내쫓아도 떠나지 않고 생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생은 부득이 그 여자를 자기 집에 살게 하고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날 여자는 가져온 돈꾸러미로 양식과 뗄나무를 사와서 아침밥을 지어 바쳤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돈을 다 쓰니 또 돈을 가져와 공양을 이어갔습니다. 4-5달이 지나자 여자가 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져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게 어때요? 생이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살 집이 없는데 어쩌겠어. 여자가 말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시려고만 한다면 집 없는 게 무슨 걱정인가요? 하루는 노비 7-8명이 가마 2개와 말 2匹를 이끌고 왔고 청이동자 하나는 당나귀 1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여자는 장롱을 열어 새 옷들을 꺼냈습니다. 한 벌은 본처에게 주고 또 한 벌은 자기가 입고 다른 한 벌은 생이 입게 했습니다. 처와 첩은 각각 가마에 타고 생은 당나귀에 올라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덧 한 집에 이르자 처와 첩이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고 생은 바깥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처마와 집채가 웅장했고 화초가 우거졌습니다. 문득 어린 종이 생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처는 안방에 있고 첩은 건넌방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쓸 그릇과 살림살이가 다 갖춰져 있고 앞에 있는 노비들은 심부름을 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나무를 감상하는데 구태여 주인을 물을 필요가 있나요? 사는 사람이 곧 주인이지요. 이로부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넓은 데서 사니 야윈 얼굴이 다시 번드레해졌습니다. 강남 부흥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이동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왕왕 이곳에 와서 첩을 만났는데 가까운 친척이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생에게 말했습니다. 낭군님, 어여쁜 첩을 또 얻고 싶지 않으세요? 생이 놀라 말했습니다. 낭자를 만난 이후로 낭자의 힘에 의지하니 이 한 몸이 편안하고 부유해졌어. 만사가 다 만족스러운데 내 어찌 다른 소망을 바라겠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동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요구하지요. 하늘이 주시는데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권하니 생이 말했습니다.
일단 아내와 상의하여 처리하겠소. 처가 말했습니다. 이런 첩이라면 10명을 두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생이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부인이 달빛을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두 여종이 그녀를 인도했는데 용모가 절색이고 행동거지도 단아하고 깨끗했습니다. 부끄러운 자태를 가득 드러냈으니 결코 상천의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생이 그녀를 한번 보고 놀라고 또 반가워했으니 마침내 잠자리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족의 부녀라. 소첩과 비교될 분이 아니랍니다. 동등한 부인의 예로 대우해 주셔요. 생이 그 말에 따라 그녀를 공경하니 세 여자가 함께 살며 규방이 화목했습니다. 하루는 이동지가 찾아와서 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목정사를 보니 당신이 이조와 병조에서 올리는 후보자 세 사람 중 첫째에 들었다오. 생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친지도 없는데 누가 나를 청거하겠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착각했을 것이오. 이동지가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내 어찌 당신의 이름을 모르겠소. 능의 노비가 벼슬의 추천됨을 알리는 문서를 가지고 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모택이 맞습니까? 생원이 자기 이름을 보니 과연 틀림이 없었습니다. 놀라고 의아했지만 벼슬길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주와 목을 두루 거쳤습니다. 하루는 생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당신과 같이 산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 이제 곧 늙어 죽을 텐데 아직도 당신 내력을 알지 못하오. 전에는 숨길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세하게 말해주기 바라오. 여자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동지는 소첩의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젊어서 일찍 과부가 되어 음양의 이치도 모르니 부모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하루는 제게 말씀하셨죠. 오늘 저녁 문을 나가 처음 만난 의관 차린 남자를 따라가 섬겨라. 첩은 서둘러 나와서 낭구님과 맨 처음 만났죠. 그러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을 매매하고 산업을 경영한 일은 모두 제 아버님께서 지휘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 낭자는 모 재상님의 따님이죠. 역시 합궁전의 과부가 되었답니다. 제 아버님과 모 재상님은 절친한 친구 사이여서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 모두 서로 상의하셨죠. 양가에 다 청상과부가 있으니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셨지요. 하루는 제 아버지께서 제게 어떻게 하셨는지 재상님께 말씀드렸더니 재상님께서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말씀하셨죠. 나 역시 그렇게 할 뜻이 있네. 마침내 재상님은 딸이 병들어 죽었다고 시가의 부고를 보내고 산 아래에 가짜로 장례를 치르고서 낭자를 낭구님께 보내셨죠. 예전에 낭구님을 첩벼슬에 추천하신 전관도 그분이셨어요. 생은 이야기를 다 듣고 비로소 그 기이한 만남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생과 처첩 세 사람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함께 늙었으며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전성지봉을 누렸으며 슬하의 영화도 보았다 합니다. 고금소총과 야담. 오래된 은혜를 갚은 할머니. 교리 이아무개는 20살 무렵 장인의 임소인 청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우암 송시열이 은거했던 곳으로 경치가 빼어난 충북 괴산의 명승지인 화양동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이의 집을 들르고자 했습니다. 누이의 집까지는 수십 리가 남았는데 배가 고파왔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주점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한 총가가 보였습니다. 잠시 쉬면서 욕이나 하려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주인이 나와 맞이해 주었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섬돌에서 내려와 아무개를 맞이하고는 넙죽 절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늙으신 할머니께서 방에 계시는데 뵙기를 청하나이다. 아무개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늙었고 나는 젊으니 꺼릴 게 없지. 또 그가 만나고자 하는 걸 보면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일 거야. 젊은 주인을 따라 들어가 보니 70살쯤 되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가 절을 하니 노인은 반갑게 맞이해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나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이서방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은 귀댁으로부터 참으로 잊기 어려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불러내 인사드리게 하고서 처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대대로 사는 양반입니다. 어느 해에 우리 바깥 양반이 추노하는 일로 대구에 가서 노비들을 잡아오는데 관례대로 그곳 원님에게 의탁했지요. 그 원님이 바로 귀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 양반이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지요. 홀로 객관에 머물렀던지라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귀댁의 할아버지께서 몸소 염습을 해주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수의와 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용했던 명주 비단 한 끝을 잘라내 사용한 물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천리길 운구까지 해주셨으니 세상에 이같이 드물고 절절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일을 바랄 수 없는데 하물며 평소 안면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찌 바라겠습니까? 이승과 저승이 감동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누구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늘 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보답할 길이 없어 한평생 뼈에 새겨두고 있지 않았지요. 그 뒤로 저와 며느리는 한 마음으로 누에를 기르고 실을 자 배를 짜서 만드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보내 구구한 정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 집안일을 맡아볼 사람이 없어지자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변변찮은 정성이라도 굳게 맺었으니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보내던 것을 전할 수 없어졌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따로 마련해 해마다 옷을 보관해온 지도 오래되었답니다. 일찍이 댁이 서울 중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있지 않았지요. 손자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며 연락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청주 고을 원님의 사위가 된 서울 중구 이서방이 화양동으로 행차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 전 수레가 이곳에 당도하니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여 감히 뵙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었으니 이는 하느님이 만나도록 이끌어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노인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윽고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한사코 붙잡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고 닭을 삶아 대접하니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려 하자 노인이 상자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마다 모아두었던 모시 등속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여 감히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리에 가득 싣고는 돌아가 장인에게 사연을 고했습니다. 장인 역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아전을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주인에게는 좌수 첩행청의 우두머리인 좌수에 임명하는 발령장을 내려 영광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집에서 해마다 사람을 시켜 예전과 다름없이 배를 보내왔고 그 손자들 또한 종종 찾아왔다고 합니다. 음사를 철거하고 비단을 불태운 며느리. 원남군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으나 맏아들이 일찍 죽었고 손자와 증손자도 이름을 날렸지만 모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자손이 희귀하여 그 집안은 귀신에게 아첨하고 구슬하여 치성을 드렸습니다. 다락방을 신사로 삼고 봄가을에 음식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옷을 지어두고 집에 명주나 비단을 갖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 폭을 찢어 신사 앞에 걸게 했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만두지 못하니 재산이 점점 축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2세대에 걸쳐 늙은 과부만 있었습니다. 손자가 장성해 충청도 지역에서 배필을 구하니 판서 권상유의 딸이었습니다.
신부가 시집와 시어머니를 뵌 지 사흘 만에 시어머니는 살림을 모두 신부에게 맡겼습니다. 하루는 늙은 계집종이 들어와 권부인에게 알렸습니다. 아무 날은 집안 귀신에게 굿하는 날입니다. 쓸 돈을 미리 주셔서 준비하도록 해주십시오. 권부인이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귀신이란 말이냐? 무슨 일로 기도를 드리느냐? 계집종이 답했습니다.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해왔죠. 해마다 봄가을에 2번 제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치성을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권부인이 물으니 계집종은 부인이 새로 들어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일일이 셈을 늘려서 대답했습니다. 권부인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른 때보다 3배 이상 마련하거라. 그 셈대로 돈을 내어주니 계집종이 크게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소식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부터 귀신에게 치성드리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다. 시골 여자라면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겠거니 해서 호중의 여자를 들였는데 오히려 3배나 늘리다니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 집안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깨끗이 청소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옷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권부인은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제문을 지었습니다. 첫머리에 사람과 귀신은 뒤섞여 살 수 없다 하고서는 자기가 시댁에 들어와 관례를 바꾸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성대하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를 올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제문을 읽게 하려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몸소 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가운데 쌓고는 계집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태우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나부터 먼저 입겠다. 나머지는 너희도 모두 입도록 해라. 그러고는 일일이 여러 계집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썩은 것들은 태워버리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부인 스스로 불을 가져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급히 사람을 보내 말렸습니다. 부인은 듣지 않고 계집종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설사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줄지어 달려와 한사코 말렸지만 부인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묻었습니다. 비단과 명주를 불태울 때는 비린내와 노린내가 코를 찌르니 계집종들이 서로 바라보며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귀물이 다 타버리는구나. 그 후로 집안이 평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합니다. 음낭에 자물쇠를 채워 친구를 희롱한 평안감사. 옛날 두 선비가 있었으니 어릴 때부터 친했습니다. 한 사람은 일찍 급제에 중요한 벼슬을 두루 거쳤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불우하여 살림살이가 가난했기에 딸의 혼인날이 정해졌는데도 돈이 없어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친구가 평안감사 벼슬을 하고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손에 땡전 한 푼 없으니 평안도 가명이라도 가서 혼수를 얻어오셔야 하지 않겠어요. 선비는 아내의 말을 따라 감사 친구를 찾아가 딸 혼인을 시키려 하는데 손쓸 대책이 없어 괴로우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랫사람에게 명해 깨끗한 숙소를 골라주고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정해 성찬을 베풀게 했습니다. 친구도 날마다 숙소를 드나들며 그윽하게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선비가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점점 다가오니 속히 가봐야겠네. 친구는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한 비장에게 지시해 얼굴이 예쁘고 교태가 있는 기생을 뽑아서 이러이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날을 일 없이 머물고 있던 선비는 정말 무료했습니다. 날마다 앞쪽 창문을 열고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맞은편 집에 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살인문을 살짝 열고서 몸은 숨기고 얼굴만 반쯤 드러낸 채 옷같이 하얀 손을 저으며 새끼 고양이를 부르는 게 아닌가. 자태가 고왔고 목소리도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선비가 여인을 한번 보고 넋을 빼앗겨 관동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인가? 소인의 누이 집입니다. 내 누이는 언제 과부가 되었는가? 작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누이를 한번 보았는데도 혼이 다 빠진 듯하다. 오늘 저녁에 내 누이를 데려다 줄 수 있겠는가? 관동이 그러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과연 기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비가 무척 기뻐하며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온갖 꾀를 내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비가 강제로 겁탈하려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서방님 하물을 보고 싶습니다. 선비는 욕정이 불붙은 듯해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생의 말대로 바지춤을 내려 하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왼손으로 그것을 주무르면서 오른손으로는 몰래 가져온 자물쇠로 음낭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선비는 혼자 궁리해봤지만 자물쇠를 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온 지도 여러 날이 되었지만 혼수는커녕 친구에게 속아 온 가명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음낭을 당기는 통증 때문에 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만면에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맞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천리길을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선비는 더욱 분한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쪽만 믿고 어리석게도 구걸을 하러 떠났다가 혼수를 얻기는커녕 이상한 병만 얻어왔어. 그리고 계속 신음하며 끊임없이 친구를 욕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랐나요? 며칠 전 평안도 가명에서 물품을 실은 말이 여러 마리 왔어요. 물건 목록을 적은 건기도 적혀 있더라고요. 혼수를 성대하게 마련해 주었는데 빗자루나 족집게 등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갖춰놓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그걸 모르다니요? 감사님의 은덕이 비할 데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화내며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고는 건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혼수를 보고 선비는 기뻐했습니다. 이에 노여움을 풀고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수는 이제 갖춰졌지만 난처한 일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아내가 그 이유를 묻자 선비는 그녀를 좁은 방으로 데려가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는 자기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건기 중에 남는 열쇠 하나가 있어 이상하게 여겼지만 까닭을 알 수 없었죠. 바로 이걸 위한 것이었군요. 감사님께서 혼수를 갖춰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일까지 해결하게 해주셨으니 더욱 감사해야겠네요. 아내는 열쇠를 가져와 자물쇠를 열어주었습니다. 한밤에 삶은 돼지를 싸서 친구 집을 찾아간 부자.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들은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 날마다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나가면 반드시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간혹 밤을 새우기도 하고 심지어 며칠 동안 밖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몰려와 신발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술잔과 그릇이 여기저기 널렸으며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친구 얻기란 천하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단 말이냐? 모두가 너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뜻이 같고 생각이 합치되어
금난과 같고 금과 재물로 통하니 재앙과 난리를 당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루는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 삶아서 털을 뽑아내 하얗게 만들고는 그걸 집자리에 쌌습니다.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아들에게 집자리를 짊어지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와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가보자. 그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사람이 나와 물었습니다. 자네 이리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왔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히도 사람을 죽였다네. 형편이 매우 급하게 되어 시체를 지고 이렇게 왔다네. 부디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친구는 겉으로 매우 놀라는 모습에 측은히 여기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가 도모해 봄세. 하지만 식경을 서서 기다려도 친구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 절친한 친구가 이 모양이냐. 아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사람을 죽였다네. 사태가 급한지라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네. 자네와 함께 이를 도모했으면 한다네. 친구는 다른 일로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큰 사건인데 나에게까지 화를 입게 하려는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서 떠나게. 꾸물거리다간 나도 연루될 걸세. 집자리를 짊어지고 서너 집을 더 찾아갔지만 모두 얼굴을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란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다. 아무 동에 살고 있는데 못 본 지 10년이나 되었다. 일단 거기로 가보자.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는 아들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머물게나. 곧 동이 트고 사람들이 나타날 걸세. 급히 이끌어 자기 집으로 들어가 몸소 도끼와 삽등을 꺼내 침실의 온도를 파서 시체를 감추려 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나를 도와 힘을 합치세. 꾸물거리면 사람들이 볼 걸세.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놀라지 말게. 온돌도 부술 필요가 없다네. 집자리로 싼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돼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네. 이어 그간의 일에 대해 한바탕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삽을 던지고 웃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여러 병을 사오고 돼지도 썰어 먹으며 여러 해 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얼마 뒤 작별을 고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서로 통하는 것은 한 점 영서밖에 없네 그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용녀와 결혼한 의남. 철산 지은 이의남이 고을 원을 따라서 상경했습니다. 때마침 화창한 봄날이라 강변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울적한 마음을 풀려 했습니다. 원에게 알리고는 용산으로 갔습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 돛담배들이 오르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 잠시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꿈의 한 노인이 편지 한 통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나를 위해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전해주시오. 의남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아무 산 아래 큰 연못 속에 있소이다.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3번 부르면 물속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오.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시오. 의남이 그러겠다 하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득 바라보니 편지 한 통이 옆에 놓여 있어 매우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편지를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원을 모시고 관하로 돌아온 의남은
그날로 말미를 얻어 자기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바로 아무 산 아래 큰 연못가로 갔습니다. 유철을 3번 부르니 갑자기 연못물이 용솟음쳤습니다. 과연 물속에서 사람이 나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나를 불렀습니까? 의남이 사연을 말하고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물을 맡아 다스리는 신의 궁전에서 부르십니다. 들어가십시다. 내가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눈을 감고 내 등에 엎이기만 하면 아무 염려 없을 겁니다. 의남이 그 말대로 하니 물결이 저절로 열리고 몸이 물기에 젖지 않았습니다. 두 귀에는 바람소리만이 들렸고 물소리도 매우 세찼습니다. 이윽고 그 사람은 언덕 위에 이르러서 의남을 내려주고 눈을 떠보라 했습니다. 백사장 언덕 위에 붉은 대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알리겠습니다. 곧바로 다시 나와 들어가자고 청했습니다. 여러 중문을 지나니 화려한 누각이 우뚝 나타났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니 비녀도 꽂지 않은 젊은 여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집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지만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당신과 결혼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은 어떠한가요? 의남은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또 말했습니다. 저는 용녀입니다. 그래도 꺼리지 않는지요. 의남이 그녀의 아리따운 용모를 보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의남은 거기서 사흘간 머물렀는데 마련해준 음식 모두 진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목욕을 하게 하고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무슨 비단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휘황찬란했습니다. 사흘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고 물 밖으로 나가려 하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어찌 이렇게도 서둘러 돌아가려 하나요? 말미 기한이 지났으니 벌을 받을까 걱정되어 부득불 나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가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지인입니다. 지인은 어떤 복장을 하나요? 긴 옷 위엔 소매가 없고 등솔기가 허리까지 트인 옛 전투복을 입습니다. 여인이 즉시 상자를 뒤적여 특별한 비단을 꺼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혀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꼭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마침내 유철을 불러 태워다 주게 했습니다. 의남은 원래 원의 총애를 받던 지인이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원은 의남의 집에 물어보았습니다. 집에서는 의남이 상경한 뒤로 집에 들른 적이 없어 간 곳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원이 크게 성내며 엄중하게 그 아버지를 가두고는 날마다 의남은 언제 돌아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 어머니도 황송스럽고 두렵기도 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엿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남이 어느 산 아래에서 나타나니 어머니가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관가의 명이 엄하고 시급한데 어디 갔다가 이리도 늦게 온단 말이냐.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 우리도 너를 기다린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다. 무거운 벌을 받을지도 모르니 어서 들어가 원님을 뵙거라. 의남도 매우 두려워하며 곧바로 관가로 달려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관노비가 이남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외치니 원이 크게 기뻐하며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옷이 지극히 화려하고 기이하니 결코 인간 세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의심스럽고 이상야릇한 마음이 일어나 화를 내고 책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원은 의남을 마루 위로 불러들여 가까이 오게 하고는 물었습니다. 말미를 얻어 어딜 갔느냐?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난 것이냐? 의남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일일이 바른 대로 고했습니다. 원이 기이하게 여기고는 더 이상 의남을 책망하지 않고 또 물었습니다. 내 아내는 용녀이니 아름답고 고운 모습이 볼만하겠지. 얼굴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보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삼가 가서 의논해보겠나이다.
의남이 다시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불렀습니다. 전처럼 유철이 나와 의남을 등에 싣고 들어갔습니다. 의남은 용녀에게 원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용녀가 처음에는 심히 난색을 보이다가 말했습니다. 땅의 주인께서 보고자 하신다니 감히 거역할 수 있겠어요. 아무 날에 연못가에 와주세요. 의남이 돌아와 보고하니 원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날이 되자 연못가에 큰 장막을 치고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읍의 향임, 이교, 노령, 그리고 늙고 젊은 백성들도 원이 용녀를 구경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같이 읍을 비우고 보러 가니 산과 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원은 자리를 정하고서 의남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용녀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의남이 물속으로 들어가 용녀에게 밖으로 나가기를 청하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을까요? 철립과 주립으로 된 옛 군복인 융복을 입을까요? 의남이 돌아와 원에게 물었습니다. 원은 융복 입은 미녀의 아름다움이 더욱 각별할 것 같아 융복을 입고 오라 분부했습니다. 의남이 돌아가 원의 뜻을 전하니 용녀가 대단히 난처해하며 한참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성의 주인께서 그리 분부하시니 어쩔 수 없죠. 의남이 돌아와 보고하니 원에서부터 읍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천하절색 미녀를 구경하고자 파도 가운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는 듯하더니 머리에 있는 뿔이 솟아올랐습니다. 영락없는 황룡 한 마리였습니다. 물 위로 몇 자나 떠오르니 두 눈이 번갯불 같고 몸의 비늘은 날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원은 예상치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되자 놀라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엎어졌습니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용녀는 걱정이 되어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관리와 백성들도 모두 멋쩍어져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의남은 이따금씩 말미를 얻어갔으나 원은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때는 6월이었습니다. 가뭄이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원이 여러 번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용이라면 쉽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으니 용녀에게 청하면 비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남을 시켜 청해보도록 하니 용녀가 말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이 용의 일이기는 하나 상제의 명이 있어야 해요. 지금은 상제의 명이 없으니 어렵네요. 의남은 백성들이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관의 명령도 엄하다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용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마침내 싸움터로 나아갈 때에 차림을 갖춰 입고 손에는 작은 병과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쥐고서 나서니 의남이 부탁했습니다. 법을 시행하는 광경을 보고 싶으니 함께 갑시다. 용녀는 또 사양했습니다. 용은 공중을 날아갑니다. 당신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 어찌 구름을 탈 수 있겠어요. 의남이 그래도 계속 간청하니 용녀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제 겨드랑이 아래 비늘을 단단히 잡고 절대 놓지 마세요. 용녀는 의남을 겨드랑이에 끼고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을 일으키고 오래를 치면서 버드나무 가지로 병 안에 들어있는 물 3방울을 뿌렸습니다. 의남이 굽어보니 구름 아래가 바로 철선 땅이었습니다. 벼가 타들어가고 밭과 논이 쩍쩍 갈라진 것이 안쓰러워진 의남은 물 3방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서 몰래 손을 빼어서는 용녀가 쥐고 있던 물병을 뒤집어 물을 모두 부어버렸습니다. 용녀가 깜짝 놀라며 의남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나가세요. 장차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남이 멍하니 그 까닭을 몰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따라온다 했을 때 거절했던 거예요. 무릇 수부의 물 한 방울은 사람 세상에선 쟁기로 땅을 파는 깊이만큼 빗물이 스며드는 것에 비가 된답니다. 이곳에 물 3방울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물병에 물 전부를 엎질러 버렸으니 그 피해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내게 천벌이 내릴 것이니 당신은 어서 떠나세요. 당신이 오늘의 정을 잊지 않는다면 내일 백각산 아래로 가서 내 머리를 거두어 묻어주세요. 의남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위에서 일망무제의 평평한 모래벌판만을 망연자실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읍 안으로 들어와도 밭과 논의 형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읍 안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밤 삼경에 큰 비가 쏟아졌는데 물동이를 엎어놓은 듯했을 뿐만 아니라 하천두까지 터진 듯 순식간에 평지가 물에 잠겨 수심이 한 장도 더 되었다 했습니다. 산과 구릉이 무너져 언덕과 골짜기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남은 크게 뉘우쳤습니다. 다음 날 백각산 아래로 가보니 정말로 용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안고 돌아와 모래흙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헛옷에 싸고 나무 상자에 넣어 백각산 아래에 묻어주고는 통곡하고 돌아왔습니다. 고금소총과 야담. 길지를 정해준 스님. 판서 이정훈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산속철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때는 한겨울 눈이 내리고 추위가 혹독했습니다. 한떠돌이 스님이 야윈 몸에 다해진 옷을 입고 찾아와서는 절의 스님에게 저녁밥을 구걸했습니다. 스님은 밥을 주었지만 다음 날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씨 양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절에 있던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혹한인데 저 스님이 얇은 옷에 굶주리기까지 했으니 얼어 죽을까 염려스럽소이다. 양식은 내가 될 테니 며칠 더 머물게 했다가 날이 좀 풀리면 보내는 것이 좋겠소이다. 마침 이씨 양반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므로 벗어두었던 옷을 떠돌이 스님에게 주어 입게 했습니다. 그 뒤 날이 좀 풀리고 추위가 가시자 스님을 산에서 내려가게 했습니다. 스님은 무수히 감사해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씨 양반이 상을 당했습니다. 막 성복을 했는데 한 스님이 찾아와서 조문을 청했습니다. 상주는 조문을 받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상주님께서는 소승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 아무 절에 걸식하러 왔던 중이 생각나시는지요? 소승이 그 중이 없지요. 그때 밥과 옷을 주신 은혜를 입어 예상에 굶주린 귀신이 될 뻔한 것을 모면했답니다. 하늘같이 높은 은혜의 감동에 언제나 가슴에 새겨두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했지요. 때마침 상주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평소에 맷자리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승이 풍수지리를 대강 아는지라 가장 길한 땅을 골라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 상주께서 몸속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승이 일단 가서 길지를 정해두고 오면 그때 함께 가셔서 아예 결정하는 게 어떠하실지요. 그 말에 상주는 어렴풋했던 기억이 뚜렷해졌습니다. 스님이 은혜의 감동에 꼭 보답하고자 하니 정성을 다하여 길지를 구해줄 듯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일단 가서 길지를 정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스님은 맷자리 한 곳을 정하고 돌아와서는 함께 가보자 했습니다. 상주는 스님을 따라가서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평지 논밭 사이에 있었고 땅의 형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상주는 자기가 풍수를 알지 못하고 또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으므로 안목이 없는 자신이 선택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스님의 말에 따라 택이라고 털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친척부터 이웃마을 하급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자리를 비방했습니다. 수풀이 황량하고 어지러우며 돌이 이처럼 많은 곳을 맷자리로 정하는 일은 어이없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상주는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려 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비방을 하니 의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님을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고 가 물었습니다. 내가 스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 했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들 비방을 해대니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나는 밝은 지견이 모자라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잠시 깊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소승의 지극한 정성에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말들이 떠도니 상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길지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시면 몇 자리로 쓰실 수 있는지요. 거참 좋은 말씀이요. 그 무렵 무덤의 구덩이를 답하고 곧 시체를 묻기 전 무덤의 구덩이 주변을 석회로 다지는 것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상주와 함께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덩이의 창을 단단히 닫아 바람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덩이의 바닥을 약간 파니 아래쪽에 네모반 듯한 석함이 보였습니다. 스님이 손으로 석함 뚜껑 한 귀퉁이를 들어올려 촛불로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석함에는 맑은 물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서 금붕어 3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뚜껑을 닫고는 전과 같이 복구하고 흙을 파낸 곳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구덩이의 창을 열고 나와서는 더 이상 잡담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축회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는 감히 다른 말을 못했습니다. 이윽고 구덩이를 완성했습니다. 스님이 떠나가면서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소승은 상주님의 은덕에 감동해 최고의 길지를 찾아드려 상주님께서 복을 받으며 지위가 높고 귀해지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불행히도 좋은 기운이 조금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40년 뒤면 좋은 기운이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때는 운이 트이고 복이 와서 급제자 3명이 나와 크게 현달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뒤 이씨 양반의 손자 3형제가 모두 급제했습니다. 승우는 벼슬이 옥당에 이르렀고 정운과 이구는 모두 정경에 이르렀습니다. 꿈에 나타나 치마폭을 가득 채운 용. 해풍군 정효주는 나이가 43살이었는데도 아주 가난해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아내를 여의었는데 딸 셋만 두었을 뿐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양위의 증손으로서 본가 조상들을 받들 뿐 아니라 노릉과 현덕왕후 권씨, 노릉왕후 송씨 등 신주 3위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재수조차 장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근심 가득 마음이 어지러워 매일 이웃에 사는 병마절도사 이진경의 집으로 가서 노름으로 소일했습니다. 이진경은 판서 이준민의 손자인데 그때 당하관 무관으로서 날마다 해풍과 같이 노름을 한 것입니다. 하루는 해풍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할 말이 있는데 자네가 고지 들어주겠나. 자네와 내가 이리도 친한데 따르기 어려운 청이 어디 있겠는가. 얼른 말해보게나. 해풍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여러 대 제사를 지내야 할 뿐 아니라 지존의 신의도 받들어야 한다네. 그런데 내가 호라비로 사는 데다 아들도 없으니 틀림없이 제사가 끊길 것이네. 이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자네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입을 열 수 있겠는가. 부디 내 사정을 불쌍히 여겨 나를 자네의 사위로 삼아줄 수 없겠는가. 이진경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은 올해 15인데 어찌 50이 다 된 자네가 짝으로 삼는단 말인가. 자네 말은 망언이네, 망언. 다시는 이같이 몰지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게. 해풍은 부끄러운 얼굴빛을 띠고 멋쩍게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10여일이 지난 밤 이진경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마당이 떠들썩하더니 먼 곳으로부터 임금이 거둥할 때 경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임금님 수레가 그대 집에 행차했으니 즉시 나와 맞이하라. 이진경이 허둥지둥 섬돌을 내려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의 어린 왕이 면류관을 쓰고 대청 위에 올랐습니다. 이진경에게 앞으로 다가오라 하고 교시를 내렸습니다. 정아무개가 그대 딸과 혼인하려 하는데 그대 뜻은 어떠한가. 이진경이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려 절하고는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소신의 딸아이가
아직 15살도 안 되었는데 정아무개는 30살이나 많으니 어떻게 배필이 될 수 있겠나이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느니라. 반드시 성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황당해하다 깨어난 이진경은 즉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역시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들어오세요. 이진경이 꿈속 일을 이야기해 주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꿈도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닐 테니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꿈은 허황한 것이니 어찌 믿을 것이라 하겠어요. 10여 일이 지나서 이진경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임금이 또 수레를 타고 찾아왔는데 안색이 좋지 않은 듯했습니다. 전에 하교한 것을 그대는 왜 아직도 받들어 행하지 않는가. 이진경이 황급히 몸을 굽혀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삼가 마땅히 잘 헤아려 행하겠나이다. 이진경이 잠에서 깨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꿈이 또 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인가 보. 하늘의 뜻을 어기면 큰 재앙이 내릴까 두렵소.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꿈이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딸 자식을 가난뱅이의 4번째 아내로 만든단 말입니까? 하늘이 정하든 사람이 정하든 죽어도 따를 수 없어요. 이진경은 그 뒤로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워 잠자고 먹는 일이 편치 않았습니다. 10여 일이 흐르고 또 꿈에 임금이 수레를 타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지난번 그대에게 하교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은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내게 해는 끼치지 않고 이로움만 줄 사람이다. 내가 누차 하교했음에도 끝내 거역했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앞으로 큰 화를 내리겠노라. 이진경이 두렵고 무서워서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삼가 성교를 받들겠나이다. 임금이 또 교시했습니다. 이는 내 탓이 아니다. 전적으로 내 처가 완고하여 내 명을 받들지 않은 터시니 당장 그 죄를 다스리겠노라. 그러고는 저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삽시간에 형구를 크게 늘어놓고 아내를 잡아왔습니다. 임금이 죄를 따졌습니다. 너의 가장은 내 명령을 따르려 했는데도 너 혼자 어렵다며 명을 받들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라 명하고 4~5대 매질을 했습니다. 이진경의 아내는 두렵고 무서워서 애걸했습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마침내 벌 주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진경은 놀라서 깨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꿈속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아있는 것을 보니 무릎에 매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서로 의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해풍에게 요즘 왜 놀러 오지 않냐며 초대의 뜻을 전하니 해풍이 곧 찾아왔습니다. 이진경이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난번 그 일 때문에 나를 외면하느라 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1000번 생각하고 10,000번 헤아려 봐도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자네의 공공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네. 비록 내 딸의 평생을 그르친다 하더라도 결단코 자네 집으로 시집을 보내기로 했지.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른 의논이 필요하겠는가. 사주단자는 서로 요청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쓰는 게 좋겠어. 그리고 대나무 조각 한 폭을 주며 사주단자를 쓰게 했습니다. 이어 앉은 자리에서 달력을 뒤적여 좋은 날을 고르고 서로 굳게 약속을 하고서 사주단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밤 꿈이 참 이상했어요. 아버지 노름 친구 정생이 갑자기 용으로 변해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치마폭을 벌려서 새끼 용 5마리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치마폭에서 구물구물했지요. 주고받을 때 새끼 용 1마리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요. 부모가 이야기를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진경의 딸은 정씨 가문으로 시집가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도 5을 낳았습니다. 모두 장성해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남과 2남은 판서에 이르렀고 3남은 대사관, 4남과 5남은 옥당 벼슬을 했습니다. 맞손자도 해풍이 살아있을 때 급제했고 그 사위들 또한 급제했습니다. 해풍은 아들 5이 모두 등과했기에 품계가 한 단계 올라가 악영이 되었습니다. 90여 세까지 살았으며 손자와 증손자까지 가득했으니 그 성대한 복록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5째 아들이 서장관으로 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만주 봉황성의 문을 나오지 못한 채 죽어 관속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해풍이 살아있었으니 과연 꿈속 일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부인은 해풍보다 3년 먼저 죽었습니다. 해풍이 공궁할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에 갔는데 마침 한술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대해 물었지만 해풍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저분이 관상을 보는 방법이 신이 아니 물어보지 해도 해풍은 빈궁한 사람이 관상을 받자 무슨 이로움이 있겠나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술사가 눈여겨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록 저리 공궁해도 앞으로 복록은 무궁할 겁니다. 처음에 공궁했다 나중엔 형통해져 오복을 두루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저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뒤 과연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해풍이 첫 번째 장가를 갈 때였습니다. 혼인 예식을 올린 저녁, 꿈에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루 위에 차려놓은 것이 모두 혼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없었습니다. 깨어나 의아해했는데 과연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재혼 날 밤 꿈에 또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이 전에 꿈과 같았지만 신부가 강보에 쌓여 있었고 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3번째 혼례식 날 저녁 또 꿈에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전에 꿈과 같았으나 포대기 속 신부가 10몇 살 정도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4번째 장가를 들어 이씨 집안으로 가 신부를 보니 지난날 꿈에서 봐오던 아이였습니다. 무릇 일이 모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진경의 꿈속에서 명령을 내린 임금은 단종이었다 합니다. 충성스러운 여종. 교리 금호 이명수는 젊었을 적에 소탈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호탕하여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익혔고 책 읽기를 좋아해 문장력도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과거를 보러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가는데 중도에 흰 휘장을 내린 가마가 뒤따라왔습니다. 가마 뒤에는 18, 19살쯤 되어 보이는 여종이 따르고 있었는데 얼굴이 잠은 예뻤고 따은 머리가 발뒤꿈치까지 내려왔으며 몸매가 간드러졌습니다. 그녀는 가마를 따라오다 말 앞을 지나가서는 금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심리가 못 되는 거리쯤 가더니 또 뒤돌아보았습니다. 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중 자네 용모만 특출하지도 않은데 저 여자가 자네만 여러 번 돌아보니 무슨 까닭일까? 금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 수가 없네. 앞에는 큰 마을이 있었는데 가마는 그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금호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저 앞점사에 먼저 가서 기다려주게나. 나는 내일 날이 밝으면 따라가겠네. 두 사람이 웃고 꾸짖기도 하며 말했습니다. 사대부가 과거 길의 여자에게 혹해 일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바꾸다니 이 같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금호는 웃기만 할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종을 재촉해 말을 몰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과 동네에 이르니 소슬대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말을 기둥에 묶어두고 섬돌 위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마루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윽고 여종이 돗자리와 화구를 들고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행랑방에 돗자리를 펴고 앞에 화구를 놓고는 금호에게 방 안으로 드시라고 청했습니다.
금호가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따라올 줄 어찌 알고 이것들을 마련해 놓았느냐? 여종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3번이나 돌아보았는데 오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 저녁밥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마치고 오겠습니다. 얼마 뒤 정말로 저녁밥을 내왔고 밥을 다 먹자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나와 방 한 구석에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금호가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무년에 모댁 따님에게 장가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친정 부모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돌풍에 가마 휘장이 거쳤지요. 때마침 완악한 중놈이 부인의 미모를 엿보고 외람되게도 음탕한 마음을 품고 가마를 쫓아왔습니다. 부인을 강제로 욕보이고 주인님까지도 살해했지요. 그 뒤로 중놈이 자주 왕래하고 있으니 분하고 원통하지만 한 여자의 몸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있는 선비를 암암리에 구해 복수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그럴 만한 인물을 만나지 못했지요. 좋은 활과 굳센 화살을 몰래 구해놓고 기다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3사람이 함께 갔는데 하필이면 왜 나를 골랐느냐. 어르신의 풍모가 강건하여 이 일을 좋게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중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방 안에서 낭자와 놀아나고 있습죠. 금호가 즉시 화살을 활시 위에 걸고 여종을 시켜 앞에서 인도하게 했습니다. 문 안으로 따라 들어가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엿보니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중놈은 옷을 부러져치고 가슴을 드러내고는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금호는 온 힘을 다해 활시위를 끝까지 당겨서는 쏘았습니다. 화살이 중놈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중놈은 외마디 비명을 크게 한 번 지르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부인도 쏘려 하니 여종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소행은 비록 저러하지만 그래도 제 상전입니다. 제 손에서 죽게 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려두고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금호도 쏘지 않고 여종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종이 금호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르신을 따라가서 첩이든 종이든 되고 싶습니다. 어떤 명이라도 따르겠습니다. 황급히 행장을 꾸려 급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와 함께 말을 타고 반리쯤 갔을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잊어버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다시 가서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가니 금호는 말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집 쪽에서 불빛이 사방으로 일어나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자는 곧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처럼 같이 말을 타고 내달려 점사에 이르렀습니다. 동행했던 2 친구가 맞이하다가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는 조롱하고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면서 여자를 끼고 오다니 불기람이 막대하도다. 금호는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상경의 객점에 묵었고 여종을 내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과거 용품들을 정돈해서 과거장에 들어가 과거를 치르고 장원급제했습니다. 3일 휴가 후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모친을 만나 뵈었습니다. 모친은 사연을 듣고 크게 칭찬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사람 됨됨이가 비천한 사람 같지 않아 첩으로 삼도록 허락했습니다. 여인은 온순하고 선량하고 공손했을 뿐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롭기까지 했으니 모친이 몹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서로 더불어 화목하고 즐겁게 살다가 일생을 잘 마쳤습니다. 꿈을 통해 전생을 본 경안감사. 옛날에 한중신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 생일날 밤마다 평소 알지 못했던 곳에 어떤 집으로 가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백발의 노부부가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서 새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었습니다. 풍성하고 정갈한 음식을 상위에 차리고 옆에 의자를 놓은 것이 마치 제사를 지내는 대청의 모습 같았습니다.
자기는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는데 그럴 때마다 노부부는 상 아래에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해마다 이러하니 비록 꿈속에서 겪은 일이지만 횟수가 오래된지라 마을거리 모습, 집의 크기, 담장 둘레, 수목의 밀도, 심지어 문의 방향과 마루의 넓이, 돌계단의 굴곡조차 모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비록 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언제나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평안감사가 되어 임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명에 조금 미치지 못한 분해의 한 마을을 보니 유난히 눈에 익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꿈속에서 간 곳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앞을 인도하던 하인을 멈추게 하고 교유서와 절월 등을 길가에 두고는 혼자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감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니 공방아전이 마루 위에 자리를 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사라졌습니다. 그 집 노부부는 영문을 몰랐고 숨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감사가 마루 위에 앉아 주인 부부를 나오게 했습니다. 노부부가 나와서는 황송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당 아래 엎드렸습니다. 감사는 그들에게 마루 위에 올라와서 얼굴을 들어보라 했습니다. 과연 꿈속에서 통곡하던 노부부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연세가 몇이고 자식과 손자는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지만 요절한 지 오래되었습죠. 몇 살 때 요절했느냐 물으니 노웅이 대답했습니다. 15살에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영특해 총명함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상놈의 일에 묻히게 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습죠. 그러니 보는 족족 외워 물리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위아래를 막론하고 온 고을 사람이 칭찬을 금치 못했죠. 하루는 평안감사님이 임지로 가는 행렬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사내대장부라면 평안감사는 해야지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병들어 누워 신음하더니 병세가 점점 위중해져 아무년 아무탈 아무 일에 죽었나이다. 소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해마다 그날이 되면 간소하게나마 소찬을 마련해 제사를 지내주나이다. 감사가 들어보니 그 아이가 죽은 연월일이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과 똑같아 더욱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임지에 도착한 뒤 부를 테니 꼭 오시오. 이렇게 늙은 부부에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지 사흘 후 감사는 노부부를 불러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고 자기가 꿈속에서 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명 근처에 집 한 채를 사들여 노부부를 거기 거처하게 하고 논도 사주었습니다. 노부부에게 아들이 없기에 추수한 것을 제사 비용으로 쓰기 위해 논을 마련해 작청에 맡겨 노부부가 죽은 뒤에 제사를 지낼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작청에서 제사를 지내주도록 했습니다. 감사는 그 뒤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을 예언한 노인. 첨지 김윤씨는 술사 남사고와 친했습니다. 남사고의 집에 갈 때마다 베옷 입은 노인이 남사고와 마주 앉아 술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푸른 옷과 남학신이면 나란 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소이다 라고 하면 남사고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소이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노인이 또 머지않아 병화가 있을 것이니 궁궐을 떠나는 액을 당할 것이요. 서쪽 변방에 이르고 나서야 옛 도읍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하면 남사고가 또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소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마침내 두 번 다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남사고가 더욱 깊이 생각하고서 과연 그러하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첨정은 그 말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푸른 옷과 남학신이 세상에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남학신이 없었는데 임진왜란 직전에 처음으로 남학신이 생겨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신었습니다.
기자가 흰옷을 입고 동쪽으로 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으나 임진왜란 직전에 흰옷을 금하자 모두 푸른 옷을 입었습니다. 임진년 여름 왜구가 깊숙이 침입해왔습니다. 선조대왕은 서울을 떠나서 의주에 머무르다 왜구를 평정하고 나서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배옷 입은 노인의 예언이 과연 맞았습니다. 정유년에 왜구가 다시 움직여 북을 두드리며 북상하니 서울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때 경리 양호가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대왕이 양호를 대동하고 남대문 누각에 올라 조정 신하들과 함께 적을 방어할 계책을 의논했습니다. 첨정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으로 맡은 벼슬로 말단 관리가 되어 어가를 따라와 말석에 있었습니다. 피곤에 얼핏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 갑자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두 번 다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지. 모든 신하가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고 임금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무슨 소린고? 그를 불러 어탁 가까이 오게 하고는 물었습니다. 조금 전 두 번 다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지란 소리가 무슨 뜻인고? 이에 첨정은 전날 배옷 입은 노인에게 들었던 말을 상세하게 일일이 알리고 거듭 아뢰었습니다. 이미 거쳐온 일로 보건대 노인의 말은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나이다. 두 번 다시 한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반드시 징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며 즉시 벼슬의 품계를 건너뛰어 첨지 벼슬을 내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양호가 보낸 장군 마기가 충청도 직산 소사평에서 왜구를 만나 찰기로 돌격하여 격파하고 영남 해변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두 번 다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말이 과연 징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